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수업은 이제 총 8주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1주에서 7주차까지는 오전에는 실외석학을 수업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위상수학을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주차에는 오전, 오후에 모두 다 실외석, 그러니까 위상수학은 7주차에 끝낼 계획이고 해석학은 8주차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이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외석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차례를 보죠. 차례를 보면 1장이 집합과 함수, 2장이 실수계, 3장이 실직선 위의 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4장이 수렴성, 5장이 연속함수, 6장이 미분 가능함수, 7장이 적분 가능함수, 그 다음에 8장이 풀이의 급수,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꼭 나누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2학년 때 해석학을 배우는 학교가 있고, 4학년 때 해석학을 배우는 학교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커리큘럼상 위상수학은 3학년 때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대학에서는 위상에 관련된 내용이 책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4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은 대체로 위상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해석학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본다면 이 책은 2학년 때 어울리는 책이 아니라 4학년에 어울리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장에서 보면 실수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교사임용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된 적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업은 4장부터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4장부터 수업을 하는데, 2장과 3장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빌려와서 쓰는 형식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4장 중심으로 수업이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책이 이제 위상수학의 일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 중에 위상적 사고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위상적 사고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교사임용 시험에서 나타나는 해석학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위상적 사고를 요구하는 실해석학의 문제보다는 실해석학의 고유한 성질을 강조하는 문제들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위상적 그 내용들이 강조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실제 수업은 이제 실해석학 중심의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에서 보시면, 3장에서 그 3.3과 3.4에서 보시면 볼자노 바이오리 스트라스의 정리와 그 다음에 하인의 보렐의 정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게 해석학이 됐던 위상이 됐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기에는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루게 되면 얘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 이제 바이오리 스트라스의 정리는 아마 우리가 수업하면서 바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인의 보렐의 정리가 이제 그 위상수학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요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냐면, 리얼라인 상에서 또는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그래서 Rn 공간선에서 이 안에서 얘가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는 내용과 이제 연관돼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유개인 폐집합에 대한 내용이 되고, 이제 유개인 폐집합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걸 리얼라인 상에서 본다면 유개인 폐집합인데, 유개인 폐집합의 대표적인 내용이 유개인 폐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유개인 폐구간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유개인 폐집합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 전반적인 내용이 뒤에 가서 계속 보면 유개인 폐집합을 강조하는 거고, 대체로 실해석학에서는 유개인 폐집합보다는 유개인 폐구간을 이제 중심으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들에는 이제 유개인 폐구간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개인 폐집합은 유개인 폐구간들의 파이나이트 유니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공유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책의 관점에서는 유개인 폐집합으로 보는 것이 책의 흐름상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연속성에서 최대 최소 문제를 논의할 때 얘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를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수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4장에서는 그 열쇠는 4.3, 4.4, 4.5가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4.3, 4.4, 4.5를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수열의 수렴성을 판정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열의 수렴성을 논의하는 것이 4.3, 4.4, 4.5가 되겠고요. 우리가 교사의 명예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건 4.4고 4.3과 4.5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수렴보다는 발산할 때 발산을 판정하는데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효율성에 이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6, 4.7, 4.8, 4.9, 4.10 특히 이제 4.6과 4.10 이 내용은 책마다 이제 다른데 대부분의 책들이 이 파트를 그 해석하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제시가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게 그 수열에 대한 수렴성 논의에서 나오게 되고,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수열의 수렴성과 함수열의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 함수열의 연속성 문제를 논의할 때 또 한 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의 함수열 문제를 논의할 때 또 나오게 되고, 적분 가능성의 함수열을 논의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이 4가지를 합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책은 여기에서 그때마다 매번 나오는 것이 이제 다른 책과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파트들을 맨 마지막에 한데 모아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뭐 작년에도 여기서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함수열과 함수한 급수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 뭐 매년 1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3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본다면 3문제 중에 1문제 내지 또는 2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맨 마지막 시간에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돼서 반복적인 수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함수 5장에서 보시면 5장에서는 5.1에서 5.7까지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5.8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8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 따로 뭐 얘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땐 시험 범위 영역 밖으로 봐서 이 내용은 이제 따로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도 6.6까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6.7에 보시면 초등함수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우리가 그 7.6, 7.7을 보시면 7.6이 6의 변동함수라는 것이 나와 있고 7.7이 리만 스트릭트 적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리만 스트릭트 적분은 실제 시험에는 한 번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 얘가 2000년 이후에 2002년 이후인가 그 이후에 시험에서 공식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어렵고 안 어렵게 관계없이 리만 스트리트 적분은 이제 돼서 7.6과 7.7은 이제 수업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뜻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기서 이제 수업은 진행하지 않을 텐데 여기서 프리의 급수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프리의 급수가 교과교육론적 입장에서도 이제 중요한 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것 자체 프리의 급수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무엇과 연계시키는 것이 이제 더 타당하냐면 그 적분의 문제, 그러니까 미적분하기 문제, 이런 문제에서 와 연계시켜주는 것이 이제 더 적절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프리의 급수는 그와 같은 그 관점에서 적분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실제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실제 계산도 잘 안 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적분해 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적분해 주는 방법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연습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업 시간에 강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수업 후, 방과 후에 이제 스터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스터디 형식으로 수업하는 건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몇 번은 스터디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중에 숙제 노트를 따로 이제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터디를 하게 되고,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한테 스터디에 대한 질문 있으면 질문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는 내가 이제 받은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형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첫째 주에는 이제 스터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는 항상 이제 그 전주 거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업을 했으면 다음 주에 올 때 이제 이 전주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이제 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가 3장 정도는 수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내용이 쉬운 게 있고 내용이 어려운 게 있고 하는 형태가 있다 보면 그것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그 수업이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어느 선까지는 공부를 예습을 해갖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예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공부를 다 해갖고 오면 제일 행복한데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습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수업하기 한 1시간 정도, 1시간도 뭐 한 1시간 정도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써보고, 그러니까 머리를 막 이렇게 회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 오늘 수업할 때 나오지라는 정도만 그것만 알고 있어도 수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하시면 공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요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수렴성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함수가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때 함수를 실수열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표현하기를 A의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AN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 FN의 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수열이라고 하고, 이때 특히 이 공역 부분이 실수 S의 부분 집합이면 이때 이 AN을 우리는 S에서의 수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때 S 위에서 수열이라는 말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수열의 문제가 이제 제시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요 관심사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업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수렴성의 이제 문제에 초점을 두는 거라서 이 수열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를 해보죠. 자, 그래서 4.1.2에 대한 내용은 수열 xn이 x로 수렴한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노테이션으로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쓸 거냐면 xn은 x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xn이 x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정의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xn-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적더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이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형태들은 뭐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알아야 될 가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해석학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 이 실해석학이 다른 과목하고 다른 건 뭐냐면 고등학교 미적분학의 문제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죠.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돼서 나타나는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교과교육론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있으면 이제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그 교육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교사가 가르치는 수학으로 전환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우리가 교수학적 변환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적 변환에 의해서 이제 이것 내용들을 대체로 하향 초등화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중첩되는 것이 해석학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해석학에서 이제 그 수열의 문제가 제시가 되면 학교 수학에서는 이때 이 수열의 문제를 x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xn이 어떤 특정한 값 x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말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의 이제 차이점들은 뭐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등학교에서는 이것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고 해석학에서의 정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적 변환을 시켜주다 보면 항상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사릴 수 있는 문제는 뭐가 됩니까? 오개념이 항상 발생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개념을 이제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개념 이미지와 수학적 개념 이미지와 학습자의 개념 이미지 사이에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 이미지에 의한 이제 오개념이 늘 도사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논술형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문제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사회적 구성주의 문제라든지 또는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수리 철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파트입니다. 실해석학은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쪽 내용으로만 이제 보신다면 여기에서 이것의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뜻을 우리가 이제 말로써 표현하면 이런 거죠. 유한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이런 뜻이죠. 이 말의 뜻이 유한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xn과 x의 거리가 무엇보다 적답니까? 입실론보다 적다란 뜻이 되기 때문에 유한번째에서 이때 k가 유한번째면 k 플러스 1번도 뭐가 되는 겁니까? 유한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등호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는 내용상 중요하지 않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제 의미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입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양의 실수니까 굉장히 큰 수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 개념에서 A와 B가 같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면 A와 B가 같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면 이것의 의미를 크게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대수적 관점까지 접근해 나가는 거고요. 이 문제를 이제 순서적 관점에서 본다면 A는 B보다 적거나 같고 B는 A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
그 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겠죠? 순서 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은 반사율,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는 반사율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고, 세 번째가 추이율, A가 B보다 적거나 같고 B가 C보다 적거나 같으면 A와 C는 뭐다? 같다라는 추이율이 이제 성립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반대칭 또는 이제 비대칭이라고 그래서 A와 B가 관계 있고 B와 A가 관계 있으면 A와 B는 뭐다? 같더라. 이것을 순서 얘기로 한다면 A가 B보다 적거나 같고 B가 A보다 적거나 같으면 A와 B는 뭐예요?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순서적 관계로 설명할 때 A가 B보다 적거나 같고 B가 A보다 적거나 같으면 A와 B는 같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로 이제 거리 개념이 이제 주어질 때죠. 그래서 거리 개념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A가 0이다라는 것을 거리 개념의 거리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A가 0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죠. 다시 말해서 실수의 절대값은 늘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런데 어떤 양수보다도 뭐예요?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A의 값이 몇일 때밖에 없다? 0일 때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이걸로 해석을 해서 이것도 A-B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적다? 입실론보다 적다라는 뜻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나중에 학교 수학에서도 이제 제시된 것 중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xn과 x가 같다란 뜻이냐 아니면 근방에 있다란 뜻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상적 관점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xn이 x의 근방 안에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xn과 x가 무엇일 필요는 없다요.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다란 뜻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임의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임의성인 입실론 대신에 뭐라고 설명해 줘도 되냐면 m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고정된 실수라고 한다면 입실론 자리에 m 무엇이라고 표현해도 된다요? m 입실론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m도 변하면 안 됩니다. m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 고정된 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 입실론, 3 입실론 이렇게 답이 나와도 무방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사람들이 요게 모양이 잘 안 나타나니까 이 표현 대신에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표현은 입실론을 이제 선호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과 중복되는 얘기지만 어떤 양수라는 임의의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문맥상 틀리지 않습니다. 입실론이 무엇이란 것만 보장해 준다면 임의성이란 것만 보장해 준다면 입실론보다 적다, 적거나 같다는 의미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푸는 데는 이거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안 씁니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 표현을 꺼려하는 이유가 우리가 리얼라인 상에서 제시된 것은 전부 다 실해석학이 위상수학과 연계가 되고 위상수학에서의 보통 위상 공간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된다면 이것의 뜻은 뭐가 돼요? xn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등호가 들어간다면 얘는 어떤 뜻으로 얘기가 돼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등호가 들어간다면. 그런데 위상에서는 얘는 열린 집합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닫힌 집합이 되는데 위상수학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점열 모든 문제들은 열린 집합을 기준으로 논의가 돼요. 논의가 되니까 나중에 그런 표현을 본다면 얘는 일관성에 굉장히 이제 조금 이게 아주 신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관적인 표현을 하는데 좀 이제 곤란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위상수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이 아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에 대한 의미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위상수학에서 보통 위상의 의미는 열린 구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위상수학의 보통 위상 공간에서 열린 집합을 대변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열린 구간인데, 이때 이 열린 구간이라는 언어 표현 대신에 뭐로 바꿔도 되냐면 열린 집합이라는 문구로 바꿔도 내용적 변화는 없습니다. 내용적 변화는 없는데 우리가 열린 집합으로 바꾸면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서 통상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관계를 쓸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X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라는 뜻의 이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XN이 수렴하지 않으면 XN은 무엇이라고 하자요? 발산한다라는 뜻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칠판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때 이것을 XN을 우리가 이때 X를 XN의 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이라고 할 때 이 X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있다요? X는 실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엇이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실수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어렵죠. 이제 우리가 실수를 구간으로 표현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표현법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리적 방법으로 설명이 돼요.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라는 방법으로 이제 공리적 방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실수는 덧셈에 대해서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 분의 문제를 논의해 줄 수 있죠. 물론 곱셈을 논의할 때는 무엇은 제외하고요? 0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일명 실수는 뭐가 됩니까? 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덧셈군의 입장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군에서 현대대에서 갑자기 나오는데 뭐 그렇게 실수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니까 실수에서 덧셈 문제로 따진다면 실수에서 A 더하기 A가 A인 실수 A는 무엇밖에 없다요? A 더하기 A가 A인 실수는 0밖에 없다죠. 그 다음에 0의 특징은 A 더하기 0은 A가 되는 특징이 있죠. 근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가 됩니까?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가 실수라고 한다면 무한대는 0이 돼야 되죠. 그럼 2 더하기 무한대는 2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는 실수계를 따르지 않는다가 돼요. 그래서 실수는 무엇이 아니다? 무한대는 무엇이 아니다? 실수는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표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죠. n이 무한대로 할 때 n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마치 n이 무한대로 수렴합니다라는 논의를 쓸 수 있는데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왜냐면 요 무한대는 어디 소속이 아니다요? 실수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무엇한다라고 얘기한다? 발산합니다라는 말로 대신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의미가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가 돼요. 그래서 요 책에서 얘기하는 그 94페이지의 그 정의 4.1.2가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기서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그런 의미들도 같이 고민하시면 되겠고, 내가 이제 그래서 4.1.3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요것에 관련된 내용이 주 4.1.3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제 1번을 보시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임의의 두 실수 x와 y에 대해서 x가 양의 실수이면 여기에다가 x에다 적당한 자연수 n을 곱하면 무엇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 늘 y보다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고, 요것을 이제 조작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항상 양의 실수가 존재하면 자연수분의 1이 무엇보다 작은 거? x보다 작은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첫 번째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약간 변형시킨 개념이 뭐예요? 두 번째 내용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본다면 얘가 몇인 경우예요? y가 1인 경우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 내용이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제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제 1의 문제가 주어지면 얘가 0으로 수렴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임의의 양의 실수 이것에 대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하면 적당한 양의 실수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k분의 1이 무엇보다 작은 거, 입실론보다 작은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1 마이너스 0은 n분의 1이고 얘는 k분의 1보다 적거나 같아서 입실론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은 무엇이 된다? 0이 됩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에 나와 있는 예제가 이제 있는데, 얘는 이제 예제 5번의 주장이 발산합니다가 예제 5번에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무엇을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얘가 발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는 방법들이 이제 하여튼간 4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4장에서는 두 가지가, 4절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는 수열의 수렴성을 판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수업 내용의 이제 그 목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를 이제 이해하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수렴성을 논의해 보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좀 도입을 해왔는데, 이 문제가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xn이 x로 수렴하게 되면 이때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논의해 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때 극한값은 무엇이 된다? 유일하다. 이 유일성의 문제예요. 유일성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얘가 유일하지 않고 실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위상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열인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일하지 않는데 실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은 얘가 뭐다? 유일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수계라는 말 속에는 실수계라는 말은 내가 아까 공리적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수계라는 말은 세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수적 체계라고 그래가지고 대수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수체가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실수는 순서 구조라고 그래서 순서 관계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위상적 구조라고 그래서 원근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건 실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체가 되고 유리수는 순서 관계가 있지만 유리수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에서는 복소수는 체가 되고 복소수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만 복소수에서는 순서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 개념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실수계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수가 완비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아까 얘가 x로 수렴하게 되면 극한값은 유일하다. 좀 이따 다시 나올 거고, 두 번째로는 얘가 유계이다가 돼요. 수렴하는 수열은 뭐다? 유계인 수열이다요. 그런데 이제 반대 개념으로 유계인 수열이면 수렴합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 문제는 이것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몇이 됩니까? 1이 되니까 이제 얘는 유계성은 지니고 있지만 수렴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발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발산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오니까 제목만 쓰겠습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얘는 무엇을 이용해서 하냐면 부분 수열을 이용을 해서 얘가 발산합니다를 설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쉬워요. 그래서 보통 발산하는 것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더 쉬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선 책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규律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규律법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xn이 x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x는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돼서 이때 x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거나 x는 1로 수렴하거나 x는 마이너스 1과 1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이것을 강의하는 목적은 이제 보통 내가 이론만 하면 이걸로 설명해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쉽고 간결하고 뭐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이거를 쓰는데, 내가 보통 이 수업이 아니면 이거 강의 안 합니다. 여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이거는 사고 체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명 방법이 좋아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증명하는 훈련, 이런 측면에서 얘네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면 셋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셋 중에 하나로 선택한 이유는 이것의 상은 1 아니면 몇 밖에 안 나옵니까?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도록 하죠. x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거리에서 무엇을 따지냐면 x와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도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x와 1 사이의 거리를 따져보자예요. 그럼 여기서 시각적으로 본다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상이 몇 개밖에 없냐면 유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미니멈이란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니멈이란 단어 쓰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 인프라는 말로 씁니다. 미니멈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미니멈이란 말을 그때 보장받는 거고, 일반적으로 미니멈 쓰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인프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주어지면 좌우지간 얘가 마이너스 1과 1이 아니니까 이것의 거리는 무엇보다 큽니까?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나중에 넉넉함을 위해서 2분의 1로 이렇게 잡아주자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면 x에는 어디에 안 들어갑니까? x에는 x-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것은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림상으로 본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x에는 마이너스 2라는 몇 밖에 없다요? 1밖에 없으니까 요 안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수렴하려면 이것의 문제를 구간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죠. 유한번째 항은 제외하곤 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얘는 어떤 점에서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따라서 얘가 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x가 1인 경우를 잡아주자예요. 그러면 x가 1인 경우를 잡아주게 되면 1인 경우를 잡아줬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거와 이것 사이의 거리가 몇입니까? 2가 되니까 반을 선택하면 꼭 반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줘 보자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x가 1인 경우를 이렇게 놓게 되고 x가 이것인 경우 입실론을 몇으로 놓자예요? 1로 놓으면 얘는 분명히 뭐보다 큽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모든 n에 대하여 모든 n에 대해서 홀수열은 늘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요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유한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홀수가 유한번째까지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가는 거니까 얘는 요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돼요? 모순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경우는 생략,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짝수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열이 안 들어가는 형태로 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러한 증명법을 교과교육론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실수의 영역을 몇 개로 나눴어요. 유한계로 나눴죠. 그래서 일종의 유한계로 분할했다. 그래서 이런 증명 테크닉을 이용하는 게 이제 분할법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이제 논의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자, 마이너스 1의 n승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첫 시간이니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일일이 체크를 해보죠. 두 번째 그 예제 2번을 보시면 예제 2번은 해석하기 영어로 뭐죠? 어널리시스죠. 발음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어널리시스는 화학과에도 있고요. 물리학과에도 있습니다. 뭐 다른 과에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물리하고 화학만 아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죠? 아마 이게 의학과에도 있을 거예요. 분석학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분석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수학과에서는 아마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니까 분석학이라는 표현보다는 해석학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싶어서 이제 해석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싶은데 최초의 이름을 붙이신 분한테 내가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뜬금없이 왜 그 말을 썼냐면 우리가 증명하는 증명법에는 분석법과 무엇이 있어요?
종합법이라는 게 있죠. 교과 기억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석과 종합이 있죠. 그럼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연역적 사고 체계를 통해서 P면 Q이다라는 것을 진행하는 방법이고, 그럼 P면 Q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P면 P1이고 P1이면 P2고 해서 Pn이고, 그래서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사고 체계가 있다면 충분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방법이라고 그래요? 종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석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됩니까? 이미 증명이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가정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이미 증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일종의 이제 필요 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참인 명제가 되려면 Pn이라는 명제가 필요하고, Pn이라는 것이 설명되려면 Pn-1이 돼야 되고, P2가 있어야 되고, P1이 있어야 되고, P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무엇해 나가는 것, 역추적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은 아니지만 수학생활에서 분석법이 많이 우리 늘 수학생활에서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 우리 몸은 분석이 필요해서 분석을 쓰는 방법이 있죠.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석하는 거. 방정식 문제죠, 방정식. 그쵸? 방정식에서 x의 뜻은 뭐죠? 일단 미지수. 그래, 미지수인 줄 알아. 그쵸? x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x가 의미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 문제를 무엇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구했다고 가정하고 그 값을 아직 모르니 무엇이라고 놓자야? x라고 놓읍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문제는 모르는 것을 뭐다? 안다라는 사고 체계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제 무엇을 찾아내 나가는 거예요. x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방정식의 문제가 대표적인 무슨 법이다요? 분석법의 문제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뭐 이게 갑자기 이건 내가 강의 준비가 안 된 건데, 하여튼 안 됐어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분석법과 종합법에 대한 문제인데 다시 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어네시스란 그 발음도 나쁜 영어도 쓰고 분석이라는 말을 쓴 건 뭐냐면 실해석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이 분석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땐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좋은 답안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설명한 건 답안지로서는 부적절한 답안지입니다. 부적절한 답안지지만 아이디어를 찾는 건 이와 같은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은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건 이제 내가 잘 안 하는 건데 게을러질까봐 내가 열심히 이제 내 노트 필기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약만 올리는 거예요. 이제 보면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문제를 다룰 때 머릿속에서만 갖고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이상한 얘기도 하고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있어서 해석학 진도 나가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진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 꼭 필요한 말만 이렇게 쓰려고 이제 이렇게 제시한 건데 이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써보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이제 나는 노트에다 아이디어라고 써보는데 이게 이제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면 왼쪽 거 안 하고도 그냥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머릿속이 이제 아주 환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꼭 분석, 해석학은 100%라고 말해줄 수는 없지만 거의 뭐 그 90% 이상은 무슨 법이다? 분석법에 의해서 증명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칠판은 지워졌습니다만, 아까 제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작점은 무조건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해야 된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내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실제 답안 증명을 할 때는 이그지스트, 영어로는 이그지스트입니다. 물론 이그지스트지만 내용적으로는 find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K를 무엇 하라야? 구하시오의 문제예요. K를 그러니까 답안지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le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책에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겁니다. 책에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것을 뭐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얘가 유일하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엇만? 존재성만 언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항상 그래서 문제를 할 때는 find라는 뜻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였습니까?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데 이것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100, 150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K의 존재성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아까도 말한 숫자처럼 구하거나 하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고등학교는 얘를 찾아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의 극한값이 무엇이다? 이것의 극한값이 0입니다를 찾는 게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동적이라고 하죠. 역동적이라는 말을 한다면 대학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 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할 때 그것의 값이 0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면 고등학교는 찾아가는 쪽이라고 한다면 대학 과정은 그 결과론적인 입장을 거꾸로 무엇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입장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역동적이다, 동적이다라고 한다면 대학 과정은 정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쓰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U1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xn 마이너스 0의 값이 입실험보다 적습니까? 라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때 이것은 n에 따라서 이것의 값은 달라지지만 등호의 문제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르키메데스가 이거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아까 아르키메데스에서는 n분의 1이라는 모양의 형식을 갖추면 안 돼요. 근데 이와 같은 형태를 논의해 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답안지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K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거 K의 이론은 누구의 이론이 된다요? 아르키메데스 이론이 되니까 답안지에 당연히 여기에 나와야 될 건 아르키메데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누구의 정리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거? K분의 3이 입시론보다 작은 거. 그쵸? 이런 관계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은 무엇이 된다가 돼요? 0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련해지면 이거 안 해도 머릿속에서 딱 정리돼서 그냥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저게 이제 훈련하는 입장에서는 꼭 이런 과정을 거치십시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안 거칠 때보다 약간 시간이 더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복잡한 거를 잘하려면 이런 것부터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뜻이 여기 이제 예제 2번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의 문제요.
항상 습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면 첫 시간에 조금 말이 많아요. 귀찮은 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 사선을 그은 이유가 요거 이후에 입실론은 뭐예요? 상수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후에 입실론을 여러분이 막 바꾸면 안 돼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은 입실론을 어떤 것을 선택하던 간에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어 그랬는데 선택했죠? 선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막 바꾸면 안 된다. 얘는 이미 이제 여기 이후로 나온 입시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얘가 주어지는데 되게 어렵죠. 마음 같아서는 뭐가 됩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필름보다 적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면 얘가 무슨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나오려고 했더니 A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역수를 하는 겁니다. 역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수를 한다는 입장을 늘 우리는 역수 문제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걸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거꾸로 가는 걸로 풀어야 나중에 순서 관계가 역수 문제니까 뒤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게 주어지니까 이때 A의 n승은 1 플러스 B의 n승이고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얘네들은 이것보다 무엇이 됩니까? 크거나 같다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무엇이기 때문에 B가 양수라 했으니까 양수죠. 그렇죠? 근데 1 플러스 B, M, B를 해도 되는데 얘는 분명히 무엇보다 크다예요. N, B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따져주면 A, N분의 1은 N, B분의 1보다 적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입실론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N분의 1이 B 입실론보다 작은 N을 찾아낼 수 있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니까 얘가 이것인 무엇을 찾아낼 수 있겠다가 돼요. 이것은 누구의 정리가 돼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순서 관계가 중요한데 이때 B라는 것은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무엇한 거예요? 만들어낸 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뭐가 디파인이 되어야 이거 관계를 논의할 수 있어요. B를 먼저 디파인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의 순서는 B를 먼저 논의한다. 두 번째, 무엇은 정리가 나와야 된다. 아르키메데스 정리가 나온다. 세 번째,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순서가 정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답안지를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A가 이것이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이 뭐 마음에 안 든다면 뭐 이거는 임이라고 쓰셔도 되고 각 n이라고 쓰셔도 되고 각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승은 1 플러스 b의 n승은 이것이다가 되겠죠? 또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Kb분의 1이 무엇보다 작은, 입실험보다 작은 자연수 K가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K인 모든 이것에 대해서 A n승분의 1 마이너스 0은 A n승분의 1이 되고 얘는 여기에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얘는 무엇보다 적다예요. nb분의 1보다 적다가 되겠죠.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돼.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의해서 KB분의 1이 돼서 무엇이 된다. 입실험보다 적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 n승분의 1은 무엇이 된다? 0이 됩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은 늘 이렇게 깔끔합니다. 책의 저자는 진짜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제 내가 시험장에서 저런 깔끔한 답이 나올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습이 없으면 저런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시험지에다가 답안지에다 쓰시면 안 되고 시험지에다가 쓰는 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4.1.4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정리 4.1.4에 대한 내용은 이것도 이제 앞에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때 xn-x의 값이 입실론보다 적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xn이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위상적 관점에서 보면 얘가 x의 국소기저들의 멤버가 이렇게 생겼다야. 그러니까 이 표현 대신에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정리 4.1.4의 말이 열린 집합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개집합을 열린 집합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니까, 열린 집합이라는 말로 내용을 바꾸어도 문장의 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뜻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상수학이 아니고서는 통상적으로 얘가 더 불편해요. 얘가 더 불편해서 사람들은 이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시간 내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리 4.1.5에서 정리 4.1.7을 그냥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개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적당한 양의 실수 m이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냐면 모든 n에 대해서 xn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적거나 같으면 m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런 뜻으로 얘를 유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한집합이면 당연히 유계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으로도 이제 종종 쓰여지게 되냐면 이제부터 수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말 안 해도
수열의 치역이라고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치역을 라지 A라고 이렇게 놓을 때 이때 xn이 6개라는 말의 뜻과 A가 6개인 집합이라는 말의 뜻이 이제 동의어가 되는 거고요. 그게 동의어가 되는 거고, 이 말은 A의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A의 상한과 A의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A의 하한과 A의 무엇이 존재한다는 뜻이 돼요? 상한이 존재합니다는 뜻이 되겠죠. 이건 이제 존재성의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만, 요런 의미가 이제 6개인 수열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마이너스 1의 n승은 무엇이 된다가 돼요? 6개인 수열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수렴하는 수열이면 극한값이 뭐다? 수렴하는 수열이면 극한값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야 될 것은 얘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얘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근데 x와 y를 직접 설명할 방법은 없고 우리가 여기서 매개체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xn도 x로 수렴하고 xn은 y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런 관계를 논해 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K1, K2가 존재하는데 K1, K2가 존재하니까 K를 무엇이라고 놓쳐요? 맥시멈 K1, K2라고 놓으면 모든 n에 대하여 xn-x의 값도 입실론보다 적고 xn-y의 값도 무엇보다 적다가 돼요? 입실론보다 적다가 돼서 저 문제는 x-y는 x-xn xn-y가 돼서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답을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답을 써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폼을 중시 여겨서 얘가 입실론으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얘가 입실론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전부 다 뭐로? 이렇게 바꿔주자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2분의 입실론, 여기도 입실론, 그래서 얘 모양을 뭐로? 입실론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가 되는데 이제 옛날은 이런 절차를 꼭 거쳤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게 대상이 두 가지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가 돼요. K가 존재하니까 이런 과정 안 거치고 이때 K1, K2를 그냥 똑같이 뭐로? 그냥 처음부터 라지 K로 표현해도 문맥상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흐름을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책들을 보시면 이런 절차를 밟은 책은 조금 연식이 된 거고 뭐 이게 오래전 책이 아니라도 최근에 나오더라도 좀 연식이 된 사고 그냥 이거 생략하고 바로 요거로 넘어가면 이제 K로 넘어가게 되면 요즘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주어지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막 썼습니다. 하여튼 뭐그 뒷얘기들은 안 하고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이디어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M만 무엇에,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무엇만 찾아주면 돼요? M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수 무식하게 처음부터 그냥 막 질러보면 이런 거죠.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유한 번째가 존재를 하는데 모든 n에 대하여 xn-x의 값은 입시론보다 적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삼각부등식을 적용시켜주면 이런 형태가 돼서 이때 이 말은 xn의 값은 x 플러스 무엇보다 적다예요. 입시론보다 적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호는 나중을 위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을 위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죠. 그러면 입시론이 바뀔 때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했듯이 이 K의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유한 번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 번째니까 그러면은 이때 X1, X2 이 대상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유한 개밖에 없죠, 대상이. 그 다음에 스몰 n은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뭐가 돼요?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X 플러스 입시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몇 개밖에 없어요? 유한 개밖에 없죠. 유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맥시멈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고 그냥 뒤에다가 입시론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건 중요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M이라고 놓자예요. 그러면은 모든 X는 이것들 중에 하나이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보다 적거나 같아요? M보다 적거나 같은데 입실론이 모호하죠. 임의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 룰이 성립하면 특별한 양수에 대해서도 이 룰은 뭐가 되겠어요? 성립하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숫자를 써 놓은 거예요. 입시론을. 그러면 특별한 걸로 2분의 1을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뭐 어떤 거를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1의 특징은 어떤 것과 곱해도 어떤 숫자가 유지되고 그래서 1은 이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입시론을 몇이라고 놓쳐야 1이라고 놓은 거예요. 꼭 1이라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수많은 숫자 중에서 그냥 특별하게 몇이라고 놓자 1. 왜냐하면 구체성을 띄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이런 것에 대한 존재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증명을 하면 이런 거죠.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엇에 있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얘가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 n은 요거예요.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n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지 m을 무엇이라고 놓자? 맥시멈 x1, x2, xk, x 플러스 1로 놓으면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xm은 무엇보다 적거나 같답니까? 라지 m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XN은 뭐다? 6A인 수열이 됩니다. 라고 써준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 4.1.8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말들을 이제 이건 이제 정리라는 개념보다 그냥 주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좋은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이거를 빌려오면 수렴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유계인데, 아까 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얘가 유계이지만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수렴하지 않았으니까 얘 필충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역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의 대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의 대우를 생각하면 XN이 유계가 아니면 XN은 뭐가 된다요? 발산하는 수열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때 위로 유계가 아니든 아래로 유계가 아니든 그건 상관없고요. 그래서 저 말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계가 아니면 발산하는 수열입니다. 그런 뜻이 이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유계라고 해서 반드시 무엇인 것은 아니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예제 5번의 주장이었죠. 되겠죠? 그러면 예제 4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N은 뭐가 됩니까? N은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죠. 항상 무엇보다 더 큰 자연수가 있다야. 무엇보다 더 큰 거. 아까 이거 nx가 y 이거라 그랬을 땐 얘를 m으로 둔 거고 얘를 1로 둔 거예요. 그냥 문제야, 이렇게. 그러니까 m보다도 더 큰 자연수는 있다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n이 바로 무엇의 문제에서, 문제상에서 본다면 xn이 n으로 잡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양수보다도 더 큰 xn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유계가 아니란 얘기죠. 유계가 아니므로 xn, n은 뭐가 된다? 발산한다는데,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저와 같이 이제 발산한다는 내용이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